박근혜 탄핵 심판에 대한 새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말까지 박근혜 탄핵을 결론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사례를 보더라도 최종 변론 후 2주가 지나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재 판결은 매주 목요일에 내려지지요. 이에 따라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탄핵 결정 선고가 3월 9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 이렇게 요구했고 실제로 수십억 대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자, 그런데 청와대는 매년 각 단체의 집회 활동량을 모니터링한 다음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은 정부의 우호적인 집회 활동의 횟수 등을 검토해서 지원단체를 결정했다. 이런 취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단체들은 매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충성 경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는 단체는 매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 가운데 민간 출신 전원이 박근혜 관련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특임 공관장 제도가 대선 전리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특임 공관장이 총 32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명이 민간 출신이었고 이들은 전원 박근혜의 측근이거나 대선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오는 30일까지죠. 30일 이후에는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황교안한테 말이죠. 자, 황교안이 과연 연장할까요? 네, 황교안이 수사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검이 3월 말까지 수사를 하고 3월 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한다면 민간인이 된 박근혜가 특검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불구속 상태에서 보수 후보 지원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해 검찰청사를 다녀간 재벌 총수들의 답변을 한겨레 김남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말이죠.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냥 돈을 내왔다. 하지만 대가는 바라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연륜이 쌓인 한 회장은 정치와 기업은 불가근 불가원이라며 나름의 정치관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대통령 박근혜와의 독대 자리에서는 납작 엎드리면서 좌파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특검 조사를 받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가신들이 아들을 바지 회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아직까지 결재를 맡길 수 없는 수습 회장인지라 최순실의 존재는 밑에서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째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편이거나 실제 그러하거나 그 중간쯤 어디일 수 있다는 것이 김남일 기자의 견해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한 손학규 의장은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도 곧 합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자신에게 먼저 가서 잘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탈당설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손학규 의장이 엉뚱한 소리를 했거나 김종인 전 대표가 변심을 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주간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방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광 전 총국이 최근 주요 프로그램 제작사 경영진에게 이런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의 콘텐츠 공동 제작이나 제작 협력을 금지한다. 중국 광 전 총국은 방송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장관급 정부기구입니다. 또한 지시를 어기는 업체엔 불이익을 주고 이를 신고한 업체에는 보상을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나토 예산 약 9천억 달러 가운데 72%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방위비를 이전보다 더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한미 간 방위비 문제도 조만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비켜간 부산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방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산 등 일부 지방의 지역은 정부의 잇따른 시장 안정대책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주의 아파트값은 지난달에만 0.34% 올랐으며 부산의 상승률도 0.3%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의 97%가 구제역 백신 항체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항체 형성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정읍시의 한우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소 20마리를 표본 검사했지만 구제역 백신 항체는 단 한 마리에서만 발견됐는데요. 백신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국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의 책임을 축산 농가로 돌리고 있습니다. 백신의 실패가 아니라 농가에서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생긴 접종의 실패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전북 정읍시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수입 중인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전 구제역 역학조사에서도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와 물백신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SK케미칼이 독성 물질을 불법 판매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을 생산해 옥시 등에 판매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SK케미칼은 2013년 독성 물질인 PHMG 제고품 30톤을 3개의 업체에 불법 판매했습니다. 이때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뒤인데요. 재고품을 납품받은 3개의 업체는 해당 제품이 PHMG 함량 25% 이상인 제품임을 알면서도 불법 판매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헌법의 정신대로 원내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다수파와 함께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구상했던 헌법의 실천 방안입니다. 저는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2위 안희정 충남지사와 3위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의 대립각. 그 원인에는 안희정 지사가 내건 대연정 약속이 있었는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바로 대연정이었습니다. 청산 대상과 함께 정권을 운영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연정 제안을 철회하고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앞에 나와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글쎄 앞뒤 맥락이 뭔지 모르겠네. 웬 뜬금없는 사과입니까?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의회의 협치를 통해서 개혁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랑 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것은 전혀 취지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부동의 1위 문재인 전 대표까지 가세. 새누리당이나 이런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 이 두 정권의 어떤 국정농단, 헌정유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속죄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 정당과 함께 연정한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입장은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신의 계승. 노무현 정부 때 다 못다 이루었던 대연정,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협치의 정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어떤 내용일까? 2005년 여름으로 가보면 이 연정은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갖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 우리당의 동의를 거쳐 한나라당에 이양하겠다고 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연정을 주도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고 강요 배분에서도 의석 비율 이상으로 양보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를 일축한 당시 야당 총재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기자회견 중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결코 연정이 아니라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새로운 각오와 바른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대표 발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66조와 제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